제 아들 민구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사진 밖으로 걸어 나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제 등을 와락 껴안을 것만 같았어요. 현실은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차가운 장례식장이었고 저는 국화꽃 향이 아닌 지독한 향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3일 내내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정작 제 아들의 빈손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의 중심에는 검은 상복이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 며느리 오정미가 있었습니다. 오정미는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우리 민구 씨 불쌍해서 어떡해 하며 마른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모습은 차라리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등을 돌려 자리를 뜨기 무섭게 며느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상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뭔가를 확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며느리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 잃은 여자의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며느리는 뭐가 그리 중요한지 연신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없는 틈을 타 제가 다가가 새아가 이제 그만 좀 하거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저를 흘깃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지금 회사 일이랑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요. 상중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셔야겠어요? 그 뻔뻔한 말투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는데 고작 회사 일이 문제란 말인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저리도 매정하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발인 날 아들의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도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 어디에서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나 애통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지긋지긋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제 안의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도 경황이 없어 먼저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요. 아들의 빈자리가 집안 곳곳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 아들이 앉았던 소파, 아들의 신발이 놓인 현관.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아팠죠. 며느리도 저처럼 상심이 커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며느리가 걱정되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바쁜 일이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끊고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은 괜찮니?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하는 걱정이 담긴 문자를 남겼지만 그 문자 옆의 숫자 1은
좀처럼 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먼지 한 톨 같은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49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상의를 해야 할 며느리는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 걱정은 서서히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단 한 번을 받지 않는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쳤습니다. 혹시 아들이 없는 집에서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전화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무심한 표정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아들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걸자 그 아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망설임 가득한 목소리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무슨 말이든 해보거라. 민구 엄마가 왜 이러는지 혹시 짚히는 거라도 있는 게냐? 제 재촉의 친구 녀석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구가 마지막에 정미 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구가 저한테 몇 번이나 하소연했거든요. 정미 씨 씀씀이도 너무 해프고 외박도 잦아서 다툼이 많았다고요. 친구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서 그런 내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정미 씨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죠. 잘해주고 싶어요. 라며 웃기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친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민구가 이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변호사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가버릴 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완벽한 침묵, 그리고 아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며느리 오정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잠적해버린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아야 했는지,
그 진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며느리가 제 아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서라도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아들 친구와의 통화는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모른다. 며느리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하는 신락 같은 자기 위안이 뚝 하고 끊겨버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착하고 순에 빠진 내 아들이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니. 며느리의 씀씀이와 잦은 외박, 그리고 이혼까지 고민했다는 친구의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대못이 되어 숨을 쉴 때마다 저를 찔러댔습니다. 그동안 아들 녀석이 왜 그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는지, 어쩌다 한번 집에 들를 때마다 왜 그리 피곤해 절어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저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엄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의 썩어가는 속을 들여다봐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정민은 아들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전화기만 붙들고 애를 태울 수는 없었어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지갑과 휴대전화만 가방에 쑤셔 넣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제 걸음걸이는 아마 평생을 통틀어 가장 빠르고 단호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조차 영원처럼 느껴져 결국 저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쿵쿵거리며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곧장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다급함에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아들의 차를 타고 함께 장을 보러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새로 나온 과자인데 맛있더라고요. 하며 제 입에 과자를 넣어주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정했던 아들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며느리라는 여자가 더럽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끔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단지 입구를 지나 아들 내외가 살던 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1층 로비에서 며느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옆에 정말 낯선 남자가 함께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온갖 상상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4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4층,
딩동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길고 조용한 복도 끝에 제 아들의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만감이 교차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처럼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저는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맑은 멜로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분명 들렸거든요. 아주 희미하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그리고 무언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작은 소음도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아가,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좀 열어보거라. 저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굳게 닫힌 문은 제게 그 어떤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오정미, 당장 문 열지 못해. 그러나 강철로 만들어진 현관문은 제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저는 탈진 상태가 되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경비실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경비 아저씨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얼굴의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제 아들의 장례식 소식을 들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경황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혹시 1402호에 사는 제 며느리 요즘 이상한 점 없었나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요. 제 질문에 경비원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며칠 전부터 1402호 댁에 처음 보는 남자분이 드나들었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라니요? 어떤 남자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경비원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몸이 좋아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며느님하고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니더군요. 심지어 댁의 아드님 차를 그 남자가 직접 몰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차, 아들이 첫 월급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애지중지 아끼던 그 차를 생판 처음 보는 낯선 놈이 몰고 다녔다니요. 며느리가 그놈과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다는 사실보다 아들의 흔적이 깃든 소중한 물건을 그놈이 더럽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정민은 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새로운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서 말이죠. 저는 경비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경비원은 제 얼굴이 수처럼 까맣게 변한 것을 보고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휘청거리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하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로비 소파에 주저앉은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저는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의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112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1402호인데요. 제가 집주인의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사망했는데 며느리가 모든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게 의심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집안에서 분명히 인기척이 느껴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비원의 증언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남자가 제 아들의 차를 몰고 며느리와 함께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택 무단 점유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 경찰관을 보내주십시오.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닌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1402호의 현관문을 노려보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의 차가운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복도 끝만 바라보았습니다. 1분 1초가 억겁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명멸했습니다. 지금 저 문 너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 아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저 공간이 지금쯤이면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아들의 채취가 배어 있는 침대에서 2사람이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 상상이 틀렸기를. 문을 열었을 때 그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며느리의 모습만 볼 수 있기를. 헛된 기도인 줄 알면서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은 앳돼 보이는 젊은 순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듯한 표정의 나이 지긋한 경이었습니다. 제가 신고자 박정순이라고 밝히자 나이든 경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신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가족 간의 문제에 함부로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니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솟구쳤습니다. 지금 제 며느리는 법적인 며느리일 뿐 제게는 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모든 연락을 끊고 낯선 남자와 아들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저 집은 제 아들 이민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구의 유일한 직계존속인 어머니고요. 제게는 저 집의 상황을 확인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방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등본에는 저와 아들의 관계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젊은 순경이 등본을 받아들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경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위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집안의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돌아가실 겁니까? 제 아들의 재산이 낯선 남자에게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재산 다툼, 어쩌면 사기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묵인하고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두 분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 눈빛은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두 경찰관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이든 경위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러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어르신 책임하에 열쇠공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관이 대표로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며 문을 열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습니다. 안에 계신 분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묵묵부답인 것을 보니 안에 있는 자들이 보통 뻔뻔한 위인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위는 제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저는 곧장 휴대전화로 24시간 출장이 가능한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공구 가방을 든 남자가 허겁지겁 복도 저편에서 달려왔습니다. 열쇠공은 경찰관 2명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주춤했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릴 이 돌아가는 날카로운 소음이 고요한 복도를 채웠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이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기를.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분이 흐르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역한 냄새의 파도가 훅 밀려나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술 냄새와 며칠은 묵은 듯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낯선 남자의 갓산 스킨 향과 며느리가 즐겨 뿌리던 독한 향수 냄새가 뒤엉켜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계절마다 이불을 바꾸고 집안에는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감돌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아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과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속옷 차림의 낯선 남자와 오정미가 서로를 껴안은 채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검은 상복은 구겨진 채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 한가운데 걸려 있어야 할 아들의 환한 결혼사진 액자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사진 속 아들의 얼굴 위로 누군가 일부러 밟고 지나간 듯한 더러운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것이 내 며느리란 말인가.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열흘 남짓, 상복도 정리하지 않은 채 낯선 사내와 한 몸이 되어 제 아들의 집에서 뒹굴고 있는 저 여자가 제가 며느리로 맞았던 오전미란 말인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경찰관들도 그 끔찍하고 역겨운 광경에 할 말을 잃은 듯 작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한평생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처절한 슬픔이 제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틀어막고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동안 뒤에 있던 젊은 순경이 헛기침을 하며 소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일어나 보시죠. 경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소파에서 뒤엉켜 자고 있던 두 사람이 움찔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오정미였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 누구야, 아침부터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경찰관들에게 닿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술기운과 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커다랗게 뜨여 있었죠. 어머니?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해? 오정미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옆에 있던 내연남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상체를 벌떡 일으키다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을 보고는 기겁하며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한 폭의 저질스럽고 추악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정민은 잠시 굳어있던 것도 잠시 이내 상황 파악을 끝냈는지 얼굴에 분노와 적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경찰까지 대동해서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세요? 이거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이 집이 누구 집인데 감히 남의 집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대꾸했습니다. 남의 집? 여기가 누구 집인데 너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 이 집은 내 아들 이민구, 내가 죽인 내 남편 집이야. 그런데 감히 내가 어떤 놈을 끌어들여서 이 집을 이돼지우리로 만들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말에 오정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죽여.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남편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요. 법. 감히 저 상황에서 법을 들먹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험한 말이 오가자 나이든 경위가 중간에 끼어들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싸우라고 온 곳이 아닙니다. 일단 두 분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시죠. 경위가 내연남을 향해 말하자 그는 허둥지둥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바지를 찾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가 옷을 꿰어 입으려고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무언가 번쩍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 남자의 왼편 손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눈에도 아주 익숙한 은색 메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민구가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받은 보너스로 큰맘 먹고 장만했던 시계였습니다. 어머니,
남자는 좋은 시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의 시계가 지금 저 더러운 놈의 손목에서 제 주인이 아닌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소파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연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 시계를 풀어냈습니다. 이 도둑놈 새끼야. 제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시계인데 감히 내 놈이 이걸 차고 있어. 내 아들 물건에 손 떼는 건 용서 못해.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내연남은 아, 왜 이러세요? 하며 비명을 질렀고 오정민은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그 시계 제가 준 거예요. 이제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것?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제가 준 거라니. 아들의 유품을 저 더러운 놈에게 상납했다는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다니요. 저는 손에 움켜쥔 시계를 방패 삼아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둑놈들,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이제는 죽은 사람 물건까지 훔쳐가는 너희 같은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제 섯을 펄언 기세에 오정미와 내연남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상황이 가족 간의 다툼에서 절도 문제로 번지자 경찰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나이든 경위는 내연남과 오정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제기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해주시죠.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경찰의 말에 오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가 왜 경찰서까지 가야 해요? 이건 저희 집안일이라고요. 그녀가 발악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절도 혐의가 제기된 이상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어서 옷 입고 나오시죠. 결국 오정미와 내연남은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들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저는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조금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분노와 당혹감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저는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차가운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유리 조각에 비쳐 어지럽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민구야,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내 것을 탐낸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 줄게. 길고 긴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제 안에서 들끓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주저앉게 만드는 무기력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 아이의 죽음을 욕보인 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차갑고 단단한 사명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곧장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맺은 인연들 중에서 가장 연륜 있고 발이 넓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상속이랑 이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하고 유능한 변호사 한 사람만 알려주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에 지인은 군말 없이 이름 하나와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백승철 변호사. 이름 석자에서부터 무언가 강직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택시를 돌려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높게 솟은 법조타운 건물들을 보니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정갈하고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을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백승철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리를 권하며 이미 제 지인을 통해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며느리의 태도부터 끊어진 연락, 경비원의 증언, 경찰을 대동하고 문을 열었을 때의 참혹한 광경, 그리고 아들의 시계를 차고 있던 내연남의 모습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백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가방에서 아들의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그 시계입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에요. 백 변호사는 시계를 잠자코 바라보다가 이윽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어요. 어머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며느리인 오정미가 남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무언가 흥미로운 사건을 만난 듯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겁니다. 첫째, 오정미 씨가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드님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유용한 정황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증명해낸다면 상속 재산 분할에서 오정미 씨를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설령 일부를 받게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해서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명확한 설명에 제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백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그 증거로 저들의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그는 곧장 책상 위에 전화기 버튼을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백 변호사인데 최 실장 지금 시간 좀 괜찮나?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들어왔어. 그는 통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더니 제게 전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설 조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어머님께 필요한 모든 증거는 이 사람이 찾아다 줄 겁니다. 돈 생각은 마시고 필요한 건 뭐든지 시키십시오. 저는 그 전화기 너머의 남자, 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오정미와 내연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겨주고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특히 제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부정한 관계였는지를 반드시 밝혀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동이 트는 것처럼 환해졌어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정미가 그 집에 돌아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젊은 사무장을 동행시켜 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사무장과 함께 다시 찾은 아들의 집은 여전히 지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역한 냄새와 어지러운 풍경에 헛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의 서재에 있는 노트북과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재는 다행히 거실보다는 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서류철 몇 개, 그리고 일기장으로 보이는 낡은 다이어리를 서둘러 챙겼습니다. 사무장은 제 행동 하나하나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꼼꼼히 촬영하며 증거를 남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아들의 결혼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털어내고 더러운 신발 자국이 묻은 아들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아들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 화면이 지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의 생일, 오정미의 생일,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입력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들이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라서 시골집에서 데려왔던 누렁이. 그 녀석의 이름이 복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녀석을 무척이나 따랐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자판 위에 복실이의 영문 철자를 한자 한자 입력했습니다. B, O, K, S, I, L.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거짓말처럼 잠겨있던 화면이 열리며 아들의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저만이 아는 추억이 마지막 열쇠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대화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아들이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정미,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돈은 또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 물어보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 좀 했다고 소리나 지르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내가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잖아. 너무 의심부터 하지 마. 아니야. 며칠 전에 정미차에서 남자 스킨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그리고 내가 사준 적도 없는 명품백이 자꾸 생겨. 내가 그냥 모른 척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나를 무시해. 내가 이 집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나 봐. 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변호사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아봐줘. 이혼해야겠어.
대화 내용을 다 읽은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가여운 아들이 이런 지옥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북을 뒤지던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양식 파일. 파일이 저장된 날짜는 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정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연기나는 총구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하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정미, 너는 이제 절대로 내 아들의 재산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아들의 노트북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안의 슬픔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되어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니 약속된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그의 사무실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골목의 낡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물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카페 안의 나른한 재즈 음악과 커피 향이 지금 제 심정과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져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까?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문 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 실장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신 1차 보고서입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가 내민 봉투의 묵직한 두께는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끈을 풀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가장 위에는 10장이 넘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오정미와 내연남 차승혁이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정미의 손에는 신상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차승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 찍힌 날짜는 제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불과 사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제도 치르지 않은 여자가 상복의 검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저런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모습, 심야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것은 제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사진들을 다 보고 난 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뒤부터는 저를 경악하게 할 만한 숫자로 가득 찬 자료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최 실장은
오정미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내역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제 아들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상여금과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주었던 그 통장에서 오정미는 명품 가방과 옷, 값비싼 화장품들을 사들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사용 내역을 훑어 내려가던 제 눈에 특정 날짜의 기록 하나가 박혔습니다. S호텔 스위트룸, 2인 스파 패키지 결제. 그 날짜는 제 아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며 며칠 밤을 새우고 회사에서 쪽잠을 자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라는 여자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스파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아들 명의의 카드로 수백만 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고스란히 내연남 차승혁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 달했고 그런 거래가 아들이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아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며 제게 미안한 얼굴로 용돈을 타가기도 했는데 그 뒤에서는 며느리라는 여자가 남편의 피 같은 돈을 다른 놈에게 상납하며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차승혁이라는 남자는 직업이 퍼스널 트레이너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한량에 가깝습니다. 고정 수입은 거의 없고 확인된 사채 빚만 해도 상당합니다. 오정미 씨가 이 남자의 생활비는 물론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과 유흥비까지 전부 대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 실장의 담담한 설명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사기이자 제 아들의 영혼까지 빨아먹은 착취였습니다. 제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기생충 같은 놈의 숙주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기분만이 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카페를 나온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백승철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 실장에게 받은 보고서를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과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책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백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증거들 위를 오갈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를 검토한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것들은 오정미 씨가 상속 결격자임을 증명하는 명백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입니다. 그는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상속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정미 씨가 아드님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단 한 푼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저 여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돈줄을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의 주저없이 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법원은 그 특유의 높고 차가운 천장과 위압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저들을 심판할 성스러운 장소처럼 느껴졌죠. 백 변호사는 준비해 온 수백 장에 달하는 서류들과 증거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정미의 부정한 행위와 재산 유용 사실을 근거로 상속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날 오후부터 아들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증권, 보험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처분이 완벽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오정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질 듯한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제 통장이 전부 정지됐잖아요. 어머니가 뭔데 제 돈을 막아요? 그 돈 다 법적으로 제 돈이라고요.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쥐구멍에 몰린 쥐가 찍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동안의 분노와 슬픔을 모두 담아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애원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승기는 이미 제게로 넘어왔으니까요. 제 돈이라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니? 그 돈은 내 아들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번 돈이고 이제는 내 아들의 목숨값이 된 돈이야. 그런데 어디서 감히 너의 돈이라는 말이 나와. 제 차분한 목소리에 오정민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불쌍하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연민까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너 같은 게 아니라 너 같은 악녀를 마누라라고 믿고 제 한 몸 바쳐가며 지키려 했던 내 아들이지. 시끄러운 소리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렴. 그리고 법정에서 보자꾸나. 내가 내 아들 등쳐서 그 사내놈에게 갖다 바친 돈, 그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과 호텔에서 뒹군 그 비용까지 내가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다 받아낼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오정미가 무언가 더 소리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그제야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렵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희열에 찬 떨림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었고 오정미는 제가 휘두르는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정미의 돈줄을 꽁꽁 묶어놓자 예상했던 대로 다음 화살은 그녀의 부모, 즉 제 사돈댁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상속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을 받아낸 지 불과 이틀 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막 끝내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시끄러운 벨소리와 함께 사돈 어른의 이름이 휴대전화 액정에 떴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격앙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남편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정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비난, 그리고 자신의 딸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정미가 제 부모에게는 또 얼마나 눈물 연기를 하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을지 눈에 선했죠.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남편이 남겨준 유산 한 푼도 못 주겠다며 저를 내쫓으려 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천하의 악독한 시어미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저는 그와 언성을 높여 싸우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저한테 화를 내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로 길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사돈어른과 안사부인께서 정미의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분 시간 괜찮으실 때 조용한 곳에서 잠시 뵙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하고 단호한 기운을 느꼈는지 사돈어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따지고 싶었지만 제 태도가 워낙 완강했기에 결국 알겠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오. 라며 마지못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곧장 백승철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그가 준비해 둔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단순한 종이가 아닌 거짓을 베어버릴 날카로운 칼이라 생각하며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전통 찻집의 별실이었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사돈 부부는 이미 도착해서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돈 안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그렁그렁한 눈으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 정미가 사부인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에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싹싹하게 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죽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으세요? 우리 정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그들의 푸념과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딸 자식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내던 그들이 지쳐서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은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최 실장이 찍어온 오정미와 내연남 차승혁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웃고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심야의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속 오정미의 얼굴 어디에도 남편을 잃은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돈어른? 제 질문에 사돈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안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일 수도 있지요. 우리 정미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는 동생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다음 자료를 그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정미가 아들 카드로 지난 몇 달간 긁어댄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쇼핑 내역과 그 돈이 고스란히 차승혁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정민은 제 아들이 죽기 한참 전부터 이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번 돈을 빼돌려 이 남자의 옷값이며 술값, 생활비까지 전부 대주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것도 그저 슬픔에 잠긴 딸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증거가 명확해지자 사돈 부부의 얼굴이 점차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했어요. 특히 사돈어른은 자신의 딸이 그럴 리 없다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러시오. 젊은 애들이 살다 보면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소. 실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제 아들이 친구와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파일을 프린트한 종이를 그들의 면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실수요? 사돈어른, 지금 그걸 실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들 딸의 그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은 매일 밤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물증이 없어 속만 태웠고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길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젊은 날의 가벼운 실수로 보이십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마침내 사돈 부부의 마지막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날 것 그대로 담긴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사돈 안주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얼굴을 감싸쥔 채 아이고 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역시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고 찻집을 나오며 저는 이것이 복수의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오정미를 둘러싼 거짓의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백 변호사는 제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사돈댁의 반응을 보니 이제 오정미 씨는 더 이상 부모의 비호를 받기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드님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오정미 씨의 외도와 금전적 착취가 아드님에게 얼마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아드님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며느리의 도의적, 어쩌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던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처음에는 우리의 방문을 의아해했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자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진료 기록과 증거들을 한참 동안 비교 검토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심전도 검사상 경미한 수준의 부정맥 소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흔한 증상이고 평소에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드님께서는 사망 직전까지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항진시켜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기저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강력히 사료된다는 내용의 아주 구체적이고 무게감 있는 공식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정미의 목을 겨눌 또 하나의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실장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내연남 차승혁의 뒷조사를 하던 중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차승혁은 단순한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유부녀나 이혼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상습범, 이른바 제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그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과 피해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것이 저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실장은 제게 피해자 몇 명의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여성은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무척 꺼려하며 수치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며 자책하고 모든 것을 잊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제 아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 남편의 유품마저 내연남에게 상납한 며느리를 마주해야 했던 제 기막힌 심정을 말이죠. 저 역시 당신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끄럽고 숨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여자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어버리면 차승혁 같은 인간은 평생을 저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인간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상처받은 다른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해 차승혁을 사기죄로 공동 고소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포위망은 오정미뿐만 아니라 그녀의 공범인 차승혁의 목까지 바짝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함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싸움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전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벼려져 있었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가장 단정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슬픔에 잠긴 늙은 어미가 아닌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전쟁에 나서는 장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승철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하기 전 조용히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향을 하나 피워 올렸습니다. 민구야, 오늘 엄마가 다 끝내고 올게.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줘. 내 원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부적이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가 되었습니다. 백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 역시 일찍부터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오늘 사용될 무기들, 즉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모아온 증거 서류들이 마치 성벽처럼 높게 쌓여 있었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들은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눈물로 동정에 호소하고 심지어 어머님을 인격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감정적인 대응에 일절 휘말리지 않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증거와 팩트로만 저들의 숨통을 끊을 겁니다. 그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제게 강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까지 오정미와 차승혁이 할 만한 모든 거짓말과 그에 대한 반박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정민은 값비싼 명품 옷으로 애써 당당함을 연출하려 했지만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눈빛과 경련이 이는 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그녀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승혁은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로 기계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저와 백 변호사의 맞은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조금의 서두름도 없이 서류철 하나를 열어 그들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두 분의 관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그가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은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쇼핑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오정민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남편 잃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라고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백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른 사진들을 연달아 꺼내 보였습니다. 호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심지어 심야에 아들의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사진이 한 장씩 추가될 때마다 오정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는 동생과 이렇게 밤늦게 호텔에 드나들고 고인이 된 남편의 차를 몰고 데이트를 즐기시나 봅니다. 오정미 씨? 백 변호사의 서늘한 질문에 오정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백 변호사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고 이민구 씨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오정미 씨의 카드 사용액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명품 구입과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로 지출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의 출처는 모두 고 이민구 씨의 월급 통장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 오정미 씨는 차승혁 씨의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꾸준히 송금했습니다. 이것도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해준 아는 동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까? 백 변호사가 하나씩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오정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부 사이의 돈 문제일 뿐이에요.
그이가 저 쓰라고 준 돈이라고요. 라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친구와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록을 꺼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내용을 직접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정미, 아무래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게 제 아들이 죽기 전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정미 씨, 당신이 남편이 준 돈이라며 명품을 휘감고 이 남자와 놀아나고 있을 때 내 아들은 홀로 이런 지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대화록에 담긴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직접 듣게 된 오정민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까지 죽은 듯이 앉아있던 차승혁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백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차승혁 씨, 어디 가시려고요? 당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백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철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표지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차승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추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다른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진술서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승혁 씨,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최모 씨를 아십니까? 2년 전 헬스클럽에서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접근해서 1억 원을 뜯어내셨더군요. 백 변호사의 말에 차승혁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또 서초동에 사는 이혼녀 박모 씨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겠다며 접근해서 그녀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히게 만드셨고요. 이분들 모두가 당신을 공동으로 고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정미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레퍼토리로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리셨더군요. 이제 당신이 설 자리는 법정의 피고인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자신이 사기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차승혁은 옆에 앉은 오정미를 구명줄 삼아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저 여자예요. 그는 오정미를 삿대질하며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여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헬스클럽에서 제 몸을 보고는 자기 남편은 돈만 많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남편이 곧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살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남편 유산 받으면 그 절반을 떼어줄 테니 자기와 함께 살자고 한 건 바로 오정미, 저 여자란 말입니다. 뭐,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내연남의 발언에 오정미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삿대질을 하며 추악한 진실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사랑? 돈 보고 달려드는 너 같은 속물을 누가 사랑해. 나는 너가 아니라 네 남편 돈을 보고 만난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서로를 향한 저주와 폭로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지옥도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의 마지막은 이토록 더럽고 비참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두 사람이 지쳐서 헐떡일 때 백 변호사는 조용히 마지막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와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지급 약정서. 그는 오정미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정미 씨, 길은 2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그동안 내 아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빼돌린 모든 것을 토해내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형사고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차승혁의 사기 공범으로 함께 묶어서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당신 남편이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남자를 유혹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기모의 혐의까지 추가해서 말이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백 변호사의 말은 오정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까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울부짖던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모든 욕망이 함께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친 오정미는 껍데기만 남은 인형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저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정미가 굴복의 문서에 서명한 이후 저는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승리의 여운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들의 항복을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름으로 확고하게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약속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정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포 기각서와 재반 증거들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자 법원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상속인 오정미는 피상속인고 이민구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제게는 아들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성스러운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제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고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승혁에 대한 심판은 더욱 가혹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연대한 다른 피해 여성들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고소장과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곧바로 구속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추가 범행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하며 수십억 원을 뜯어낸 강남 제비의 실체에 대해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오정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재판부는 그의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히게 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 연대했던 한 피해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어머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악에 맞서 싸운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연대와 승리였습니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세상의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차승혁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그의 가장 최근 범행 대상이었던 오정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백 변호사는 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자료들을 기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49제도 전에 내연남과 해외여행 계획한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가 한 유력 시사주간지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익명의 며느리가 오정미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챘고 그녀의 SNS와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SNS에 올렸던 사랑하는 내 남편, 당신은 나의 전부 따위의 위선적인 글들은 조롱거리가 되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매장당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고 살던 동네에서도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칩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사돈어른에게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우리 정미 좀 살려주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소. 이러다 우리 딸애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아 두렵소. 제발 언론사에 전화해서 기사라도 내려달라고 말 좀 해주시오. 그의 비참한 애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사돈어른, 당신 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 딸이 제 아들에게 주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 딸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제 아들의 목숨 또한 소중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로 제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들과 저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비로소 제 손에 되돌아온 아들의 유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보험금까지 그 모든 것은 제 아들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은행의 VIP 상담실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저는 그 숫자들이 주는 안도감보다 훨씬 더 큰 허무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내 아들은 자신의 청춘과 건강,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이 피 묻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그저 제가 편안히 노후를 보내는 데 사용한다면 제 아들은 하늘에서 결코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이 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기기로요. 저는 여러 자선단체를 수소문한 끝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한국심장재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단의 상담실에 앉아 저는 제 아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떠나야만 했던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유산 중 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이민구 후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희망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기부 약정서에 서명을 하던 순간 저는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충만감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의 빈자리가 따뜻한 온기로 천천히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길고 잔인했던 복수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지켜냈다는 사실에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법적 절차가 종결되고 세상의 소음도 차츰 잦아들던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원망과 분노를 가득 안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하얀 국화와 작지만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수목장으로 향하는 숲길에는 낙엽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제게 잘 왔다며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 앞에 섰을 때 저는 비로소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계란말이와 불고기,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민구야, 엄마 왔다. 배고프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싸왔어. 저는 마치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의 목까지 정갈하게 차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 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가 너 힘든 것도 모르고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어. 매일 밤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니. 그동안 복수심에 가려져 있던 아들을 향한 순수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전쟁 같은 시간들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그래도 민구야, 엄마가 내 억울함은 다 풀어줬어. 너 배신하고 내 이름에 먹칠했던 그 사람들 다 자기 죄에 맞는 벌을 받았단다. 그리고 내가 남겨준 소중한 돈은 너처럼 아픈 아이들 심장 다시 뛰게 하는 데 썼어. 우리 아들 하늘에서 보고 있지? 엄마 잘했지? 나무는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마치 제 말에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아픈 기억이 서린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제가 살던 집도 정리하여 서울을 완전히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들은 제게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에는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고 저는 그곳에 제 손으로 직접 흙을 고르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봄이 되자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흙냄새와 꽃향기를 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가꾸고 생명을 돌보는 일은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황무지를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제 삶에도 다시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난생 처음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흙덩이가 제 손끝에서 찻잔으로, 화병으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레를 돌리며 흙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만든 그릇에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담아 먹는 소소한 행복을 알아갔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저의 아픈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꽃 가꾸기를 좋아하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 평범한 관계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들의 두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제가 직접 빚은 찻잔에 아들이 좋아하던 국화차를 담아갔습니다. 나무 앞에 차를 따라주며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단다.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너는 그곳에서 그저 편안하게 행복하기만 하렴. 엄마도 여기서 내 몫까지 우리 아들 몫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도 저 노을처럼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도 복수에 불타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을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였어요. 제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힘차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